네, 안녕하십니까. 제7차 해외학장 초청 특강 사회를 맡은 한국언어문화전공 2학번 박보미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언어문화전공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김한식 교수님의 개회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해외학자 초청 특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멀리서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알리에바 교수님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낯선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낯선 나라 이야기를 한국어로 그리고 또 우리 학과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만나게 돼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주제로 만나지만 결국 아제르바이잔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학자 초청에 응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알리아바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예, 개회 선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언어문화전공 해외학자 초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오늘 특강의 포문을 열어주신 김한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시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 전공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께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의 한국어 통번역 전공 교과목과 활용 교재,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AI 시대의 언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을 둘러싼 과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번역 가능할까요? 네, 혹시 PPT가 보이나요? 네, PPT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 학과 알리바바 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연대학교 이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 전공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5년, 2009년에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한국어 통번역과를 졸업했고 2010년, 13년에 한국학준화연구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7년에는 동연구원 한국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바로 아제르바이잔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고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한국어 번역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부터 일단 소개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과연 어느 나라이고 어느 쪽에 위치하는 나라일까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코커스 3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조지아, 남쪽에서는 이란,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르메니아, 터키하고 국경을 맺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구소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도는 바람의 도시로 불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쿠입니다.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90%는 인종으로서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장면들은 다 수도인 바쿠의 모습입니다. 바쿠는 참고로 아주 약연이 멋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산호간, 대서간 설치가 한참 후에야 200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992년에 수교를 맺은 다음에는 최초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낙추한 대학교, gen제기술대학교, 바쿠 공과대학교 내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대의 바쿠 국립대학교하고 바쿠 공과대학교에서 세종학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1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어 정권이 한국어가 정권으로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하고 바쿠 국립대학교입니다. 그 외 대학들에서는 이제 한문 목적의 한국어가 아닌 일반 목적의 한국어가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박국원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데요. 박국원과대학교는 인하대학교하고 복수학위 제도에 따라서 한국어가 가르쳐져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4학년을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토픽 3급을 취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제2 외국어 과목 치고는 한국어 시수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일단 그 4개의 대학별 한국어 학습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 명칭은 한국어 통번역학과이고 그리고 3학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중급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때부터 고급 일기 자료를 가져서 통번역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의 좀 잘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중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코 국립대학교의 그 전공 명칭은 한국학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3학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 능력 수준은 중급 이상이고 그리고 두 대학 다 한국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 경력을 보시면요. 뭐 한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사설 학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든지 아니면
관광 가이드, 번역가, 기타 업종에 취직을 합니다. 학사 과정세는 60년이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어느 대학교는 석사 과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석사 과정 재학생이 한 명입니다. 마코 원가대학교는 이제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사회인프라공학 전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비교적 아마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교인데요. 378명입니다. 학생 수가. 근데 아직은 졸업생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대학교는 관광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어 과목을 수학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특이합니다. 여기는 이제 딱히 1년만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딱히 1학년 때만 한국어 과목이 있고 그 이후로는 한국어 과목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뭐 표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환입니다. 보시면 여기다 그 제1외국어로서 가르쳐져 있는 그 대학들은 다 초급 학생 한국어 능력 수준이 저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자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는 한국인 1명, 현지인 7명, 바코 국립대학교는 한국인 1명, 현지인 2명, 바코 공과대학교는 전부 현지인 11명, 그리고 면지대학교는 현지인 1명으로 교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코 공가대학교에 있는 교원들 중에서 마코 국립대학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소속 임원들이 있어서 좀 겹치거든요. 그리고 학비를 보시면 99%가 다 석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전공은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뭐 한국어 통번역 전공도 있고, 그리고 한국학도 있고, 국제외교, 뭐 MBA까지 다 있습니다. 언어학, 국제외교, 세계문학 등등 여러 전공 하는 교원들의 현재로서는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국가로 구분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교원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그 1994년에 전공이 개설되었고, 근데 저기에는 이제 연어학과의 복수 전공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전공명도 한국어 연어 통번역과 통번역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개설 초기에 경영제로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이제 독립조건 학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통번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석사 과정 그 신입생은 최고 그 3명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어 러시아 통번역 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근데 교원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한반으로만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 신입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그 통번역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개설 초기에는 신입생 수가 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이제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을 초래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 선생님들도 좀 의견을 줘서 일단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과목을 살펴보시면요, 1학년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는 주로 언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부터는요, 전부 다 통번역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언어 수업이 없습니다. 전부 다 통번역 수업입니다. 통번역 수업 중에서도 번역 과목의 비중이 많습니다. 주제는 다양합니다. 관광,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법적인 그 법률 텍스트, 문학 번역 등으로 다양한 주제로 번역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번역 이론, 그리고 통번역 과정에서 문화 소통과 이해, 통번역 및 비교 언어학이라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의 특징은요, 이런 수업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이 원칙적으로 다 한국어로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마포 국립대학교 한국학이 개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포대학교 한국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한국학 관련, 예를 들면 한국 역사, 문화, 정치 이런 수업들은 다 현지어로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는 과목 상관없이 다 무조건 다 한국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별 학생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학년, 2학년은 다 10명으로 구성되었고, 교원수가 만별로 2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 15명이고, 4학년 14명으로 구성되었고, 교원수가 3명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네, 수업 때 교과목 활용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살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언어 수업 때 1학년 때 주로 우리가 한국어 교재를 가져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이제 언어 수업 때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를 가져서 수업을 하고 이전에는 연세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교원들이 이제 이화 한국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그런데 통번역 수업을 할 때는요, 특출난 교재가 없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알아서 각종 일기 교재, 고등학생을 위한 법학, 사회 일반 등의 교재, 그리고 뉴스, 연설, 특강 등으로 연선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통번역 및 문화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명대학교 문화가 있는 한국어 읽기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한국 문화 입문 책을 현재로서 이번 학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 번역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활동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 몇 년, 5년도나 6년도나 좀 열심히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에서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전에 2019년에 아제르바이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카리아 코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여기서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한국학준환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시아톤 사업, 그리고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했었고, 한국문학번역원의 문학 번역 워크숍, 한국문학 덕후감대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 영화 4년회도 개최했습니다. 아마 본 사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은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특히 뭐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택시 운전사, 암살 등 여러 한국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수업 때 이제 수행한 것인데 케이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KBS 케이크 콘서트를 막 즐겨서 보는 편인데 학생들의 그 케이크 콘서트 중에서 일부를 가져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되게 본인들이 이제 공연을 하면서도 즐거웠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번역한 그 한국 전래 동화 책입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세 번 한국 전래동화를 출판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한국 전래동화를 번역하고 저희가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받은 교육 지원금을 활용해서 현지 출판사에서 그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한국 전래동화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게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아까 그 오전에 수업하고 왔는데요. 학생들은 막 좀 힘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졸업생 중 대다수가 한국어 통번역이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 중에서도 대다수가 한국 유학을 희망하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한국 유학을 이제 정부촌 장학생 으로 이제 간다 하면 무조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그런 생각을 졸업하면 한국 정부 조선 장학생으로 한국에 유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생각들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좀 이제 한국으로 안 가고 유럽으로 유학을 석사하러 가는 학생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한국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길로 갈 것을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통 번역가라서 활동할 것을 희망하거나 목표로 한 학생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설문조사할, 그, 조사를 할 때, 이제 물어볼 때 학생들한테 거의 뭐, 만별로 많아도 한두 명이, 저는 진짜 한국어 통번역가가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 어느 반은 아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원래 뭐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입학했으나 장래에 대해서는 한국어 통번역 전공을 아예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노동 시장 상황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본 인원이 부족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8명으로 아제르바이잔 어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 수가 그런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언어 대학교, 사립대학교가 아니라서 좀 대우가
월급이든지 그런 면에서 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안 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험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는 일단 누구라도 일단 한국어를 아는 사람 누구라도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통번역 정보는 특히 통번역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통번역을 가르쳐야 가르쳐야 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 과목 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수요를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수요를 생각하지 않게 수만 늘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훨씬 많고 또 코비드로 인해서 또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생들이 어디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보여도 이제 여기에다가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고려하여 무엇이 아직도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교과목 혹은 그 실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역 수업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번역을 또 잘 할 수 있나, 번역을 또 잘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이제 인간이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훨씬 뛰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번역 과목들의 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학 관련 개설된 과목 수도 늘려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으나 아직 별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4년 동안 학생들이 이제 한국학 관련 들을 수 있는 과목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공부하되 그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게 되죠. 왜냐하면 1학년에 딱히 2학년 때 45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이 있긴 있는데, 근데 좀 그 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부족한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5권의 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94년에 개설되었죠. 한국어 통번역 전공이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수행된 결과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비해서 성과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제르바이잔 학습자에 맞는 표제가 여러 면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번역 실습 시설도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번역 수업이 있기는 하는데 제가 지난 한국 언어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때부터 한 번도 부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실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실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동시통역 실습 도구가 갖춰져 있는 교실이 있긴 한데, 근데 뭐
작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저희 센터에서 있는 컴퓨터하고 에이폰을 사용해서 동시통역 연습을 어, 하지만 진짜 부스에 들어가서 그런 실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컴퓨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그런 기술 기술 면에서 좀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실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번역 교육 방법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복수 전공 개설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제 여러 면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제 통번역 전공의 위기가 곧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복수 전공으로 학생들한테 다른 전공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복수 전공으로 학과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통번역과 수요에 비해 언급이 훨씬 많지만 아쉽게도 실은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AR 시대의 언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에 둘러싼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번역이란 무엇일까? 네, 로마 일곱수는 이제 언어간 번역, 언어의 번역, 기호간 번역으로 나눠졌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언어간 번역, 즉, 언어 기호를 다른 언어 기호를 사용해서 해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번역이 무엇일까요? 번역은 정말 그냥 원천어를 목표로 단순히 바꾸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목표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저자와 독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원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번역이 일어나는 사회의 사상, 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역과 의역으로 우리가 흔히들 그 번역을 나눠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의 원문의 장르, 목표 독자, 번역본이 출판되는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선택하고 하면 문학 번역에 같은 경우에는 의역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국화 번역하고 이국화 번역이라는 구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국화 번역이라고 할 때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이 외국 텍스트의 생소함을 가능하면 느끼지 않도록 채택하는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양식의 번역 방법이고 이국화 번역은 원천 텍스트에 존재하는 이국분의 요소를 목표 텍스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목표 언어권의 관습에 적합하지 않는 목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역하고 의역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자국화 번역이나 이국화 번역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가 그 번역을 할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원문의 장르에 달라서 있고 그리고 목표의 독자에 달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그 전래동화를 번역을 하는데 그 독자가 일반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떡이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떡이라고 쓰고 풋넷에서 그 문화 특色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그 전래동화 그 독자 대상이
어린이들이라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번역을 한다 하면 이제 또 그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 문화 특소들을 이제 아제르바이잔 문화에 해당된 키워드로 찾아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번역할 때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서 그에 맞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인간이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기 번역은요, 저희가 이제 현대 우리가 에, 뭐 구글 번역이나 밥하고 그런 데 쓰는 그 원칙은 이제 마지막 거예요. 신경만 기계 번역입니다. 인공 신경만을 사용하는 기계 번역.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타베이스가 쌓인 만큼 그 인공 지능이 번역하는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에, 인간이 또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사진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각자 떠오르는 것이 다르겠죠. 뭐 제가 앞서 개그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개그 콘서트 장면을 본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여자가 예쁘다 아니면 술이 있네요. 여기는 뭐 대학교 간단이에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하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여자 두 명이 있고 남자는 손에 뭐 소주병을 들고 있고 아주 딱딱한 그리고 규정돼 있는 딱히 눈에만 보이는 그런 화면을 아마 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번역도 단순히 이제 옮기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인간이 뛰어난다고 이 뛰어난 A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 번역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번역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AI는 그런 사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 특수 번역, 어휘의 사용 맥락에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번역가는 인간 번역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본 텍스트를 읽을 때 받은 감각과 느낌은 번역 텍스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문법상으로도 한국어에서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어에서도 그렇고 어떤 좀 그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감각은 우리가 알지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런 감각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이것은 이제 문화 특수 관련된 혹은 맥락에 관련된 예시인데요.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에서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우리 건축에 인간이 있었나? 인간이 있었으면 죽기 전에 후회라도 할 텐데
현산 선생이나 너희들 모두 반성해야 돼. 이것은 아마 구글 번역기에 들어오면 현산 선생은 현산을 이름으로 파악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현산은 이름이 아닙니다. 현산은 이제 건축 회사 이름인데 이것을 이제 그 앞에 맥락을 봐서 이것은 현산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 기계 번역으로 이것을 하면 좀 이상한 번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섭섭이 현이 그때 많이 들어갔지.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냐? 여기서도 역시 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옥을 보여주는 건데, 아, 빈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이것은 무슨 말인지는 아마 제가 일단 배워봤는데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서 많이 하시네. 이거 현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앞에 대화가 일어나는 상대가 여자하고 남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오빠라고 해야 이제 여자인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뭐 여자가 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알면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이대로 보이는 대로 번역하면 꼭 이제 인공지능도 보이는 대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 번역할 것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작가의 외삼촌도 사랑이 역시 여기서 사람이 있지라는 것은 사람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략된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보면 되게 이상한 번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외삼촌은 아랫반에 계시고 아저씨는 윗반에 계시고 그러지 여기서 이제 문화 특성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인간이라도 한옥 구조에 대해서 모르면 실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잘못 번역했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한옥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인식이 없어서 이것을 아랫반을 1층, 윗반을 2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그 문화적인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뭐 사람 아저씨도 여기서도 이제 뭐 사람반에 있는 아저씨라는 뜻이겠죠. 앞서 예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번역은 어떨까요? 요새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폰 번역기, 인공지능 번역기가 개발되고 그러는데요. 근데 번역 과정도 역시 단순히 텍스트 전달 과정이 아닙니다. 연설자의 관점과 느낌도 전달되어야 하고, 그리고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거나 생략해야 합니다. 예컨대 그대를 번역하면 큰일 날 사고를 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거나 혹은 당사자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번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좀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할 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목소리와 말투, 억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번역은 이제 아무래도 AI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 전달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 번역가는 아직도 큰 산 위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조금 받아보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도 가능하기 어려운 애매한 통번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학우분께서 해주셨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지난주에 이제 학술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허영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아 번역기는 고급 학생들이 한 수준으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데는 되게 뛰어난 번역을 하죠.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언어 간의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아제르바이잔으로는요, 이제 음, 대명사가 많이들 사용합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특히 당신이라는 말을 아예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근데 뛰어놓으면, 번역, 인공지능이 이제, 시키면 아주 되게 애매한 그런 번역을 하거나 또 뭐 직퀴를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어에서 직퀴를 많이들 안 사용하지 않아요. 지친으로서 직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 그대로 이제 AI가 번역을 하면 그대로 번역하니까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번역할 때 좀 모호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의사 전도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의사 전도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직은 완벽한 번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요즘 AI나 번역기를 활용해서 외국어 작문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되게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막 구글 번역에다가 띄워놓고 구글 번역이 한 번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제 학생들한테 그 번역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각을 못 하는데, 진짜 구글 번역이 이제 번역한 그 사례를 보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견으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때 아마 좀 의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활용을 하되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번역의 발전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고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번역은요, 이제 어떤 한 단계에 머무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텍스트를 번역해도 다시 보면 또 고칠 게 많거든요. 또 고쳐요. 또 한 번 고친 것을 또 검토하면 또 다른 말로 뭔가 또 꾸미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하나의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완벽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아무리 시대가 가도 우리가 좀 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에 받은 질문 외에도 현재 온라인 줌에 접속해 계신 학우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마이크를 켜고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과정 중인 김의랑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챗GPT를 이용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제르바이잔의 그 교원 현황을 보니까 한국인 교원이 많이 없어서 이런 거를 잘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네, 일단 먼저 이걸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챗 GPT를 관련해서 한국인과 대화하기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챗GPT가 이제 뭐 아, 네. 한국어로, 네, 네, 네. 저희 실은 활용을 합니다. 제가 그 챗 GPT를 관련해서 퀴즈도 퀴즈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학생들도 특히 그 기말 리포트 때 많이 활용을 많이 물론 다 아니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여기 그 챗 GPT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챗 GPT만 만 말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어 교본이 없으니까 별로 없고 특히 아제르바이잔 그 통번역 전공 전공을 하는 에서 그 한국인 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육 과정을 봤는데 1학년 과정 중에서 네, 이제 발음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통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통역 과정 속에서 억양이나 이런 초분절음 같은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시간이나 그런 게 근데 통역 쪽에서는 네. 좀 다른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나요? 발음이나 어떤 억양 이런 부분도? 아, 네, 네. 저희는 그 번역 과정에서 이제 그 억양 말투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그 과목이 없는데 새로운 그 과목도 개설되었습니다. 그, 음, 그 번역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 과정 시
이런 번역가의 태도, 그리고 번역가의 발음이나 번역가의 에, 말투가 중요해서 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한국어 통번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작품 목록을 보니까 그 황석영 작가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석영 작가님께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 통번역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학사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학사 과정을 공부했을 때 한국어 통번역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그때 좀 이색적인 것이었어요. 한국이 그때만 해도 아직은 한류 열풍이 불지 않는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것이라고, 재미있는 나라, 재미있는 언어, 신기한 언어라는 아, 이유 때문에 제가 한국어 통번역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직업으로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요, 실은, 아직은 원래 한국 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 각이 그렇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 통번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국어 통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석연 작가를 두 번째 질문을 답하면요. 제가 한석연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인 단지 출판사의 의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제가 어, 뭐 출판사가 의뢰를 해서 번역하게 된 것인데, 근데 번역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다. 네, 맞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네, 나름 재미있었고, 네, 또 배울 게 많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모든 질문에 열심히 답변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상으로 제7차 해외학자 초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